어, 12장 마지막 장이고요. 이관희 교수의 투자의 기초에서 마지막 장이고, 끝나고 나서는 조금 더 보충하는 챕터 같은 거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듭니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ESG 이렇게 되어 있고, 1장은 위험과 수익이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먼저 가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저평가일 때 내셔야 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가치 투자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효율적 시장에서는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시장과 주가, 효율적의 개념은 가격은 가치를, 펀더멘털을 반영한다 하는 거였고요. 효율적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교훈은 우리가 여의도 대로변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줍는 것을 자신의 직업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시장도 매우 효율적일 것이다. 거의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돈 벌기가 시장에서 돈 벌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여의도 대로변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으면 누군가 죽을 것이고 죽으면 그 결과 5만 원짜리 지폐를 찾기 힘들어지겠죠. 그게 이제 시장의 효율적인 상태인데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도 뭔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어느 누군가가 살 것이고 사면 그 사람이 사는 행동의 결과로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고평가되어 있으면 누군가 팔 것이고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은 뭔가 펀더멘탈을 반영할 것이다. 근데 이제 효율적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많이 있는 거죠. 어떤 거냐. 이 주가 상승 하락 맞추기 게임이나 사실 동전 앞면 뒷면 맞추기 게임이나 거의 같다는 거죠. 사실 두 게임은 정확하게 같지는 않죠. 동전 앞면 뒷면 맞추기 게임은 그야말로 무작위적인 거죠. 앞면이 나올 확률하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반반 그죠. 근데 거의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무작위적인 게 주가의 상승 하락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뭔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긴 있을 건데 그거는 매우 작을 것이다. 매우 작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번에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그 돈 많이 번 게 사실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 운이 99고 기가 1이면 그러면 무수히 많은 동전 던지기 해가지고 어, 앞면이 훨씬 더 뭐 한 3분의 2 정도 나오더란 말이죠. 3분의 2 정도 죄송합니다. 3분의 2 정도 나오면 아 뭔가 동전이 좀 이상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종목에 대해서 아니면 무수히 많은 기간에 대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비로소 내가 돈 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올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죠? 여의도 대로변에는 5만 원짜리 지폐를 줍기가 어렵지만 여의도 뒷골목에 가면 5만 원짜리 지폐를 줍는 게 좀 더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애널리스트가 없는 기업을 애널리스트 같이 분석할 수 있다면 좋겠다. 이게 또 중요한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떤 걸 공부해야 되느냐 하면, 아니, 거의 동전 앞면 뒷면 맞추기 게임하고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주 놀라운 수익을 올린, 그래서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검증된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해라라고 한 이야기부터 먼저 배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네 사람, 워렌 버핏, 피트 린치, 벤자민 그랜, 필립 피셔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박히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책들을 보는 건 상관없는데, 일단은 이 네 사람의 책을 먼저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집중 투자를 할까, 분산 투자를 할까 하는 건데, 답은 뭐였죠? 내가 만약 능력이 있다면 집중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내가 능력이 없으니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지금 당장은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분산 투자해가지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에게 부를 획득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나의 능력을 키워가지고 분산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직업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 간접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도 마찬가지인 거죠. 궁극적으로는 직업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의 능력이 없으니 그러니 일단은 간접투자를 하고 그러고 나서 능력을 키워가지고 직업투자를 늘려야지만 뭔가 답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직업투자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종목 선택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시점 선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점 선택은 아예 추구하지 말자 라는 게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목 선택 능력은 뭔가 키우면 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종목 선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므로 천천히 해서 어느 순간에는 지적 투자의 비중을 좀 늘려야겠다 이런 거였고요. 그럼 간접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액티브 펀드는 하지 말라라는 게 제 주장이었고요. 인덱스 펀드 중에서도 가장 비용이 저렴한 게 ETF이니까 ETF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ETF에 투자할 때 단점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주식 같은 거니까 뭔가 내가 시점 선택 같은 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앞에서 얘기할 때 시점 선택은 추구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시점 선택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 일정 기간마다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는 거죠. 내가 주식에 60% 투자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현금을 40% 가지기로 이제 미리 계획 자산 배분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주식을 전부 다 ETF 투자하고 있는데 ETF 투자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이제 주식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60대 40이 깨지는 순간이 오겠죠 당연히. 오면 그러면 뭐 이를테면 6개월마다 한 번씩 아니면 1년마다 한 번씩 아니면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다시 60대 40으로 재조정해줘요. 그 정도의 이 것만 하는 게 적절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일종의 시점 선택인데 60이 70이 됐을 때 다시 60으로 만든다. 60이 50이 됐을 때 다시 60으로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뭔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식시장이 좋았다가 다시 또 나빠졌다가 다시 또 좋아졌다가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으로 리밸런싱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 오늘 제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미국의 ETF 중에 EQL 하는 ETF가 있더라는 거죠. EQL. EQL이라는 그 코드 네임을 가지고 있는 이 ETF는 뭐냐면 S&P 500을 따라가는 ETF입니다. 근데 S&P 500을 따라가는 우리 ETF로 알고 있는 게 SPY 하는 게 있죠. SPY는 정확하게 S&P 500을 따라가고요. 그 말은 뭐냐면 S&P 500에 소속돼 있는 편입돼 있는 종목들을 전부 다 시가총액 비중만큼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EQL은 조금 다르더라는 거죠. EQL은 어떻게 하냐면 산업별로 뭔가 시가총액 비중이 다르겠죠. 근데 산업별로 시가총액 비중을 동일하게 두는 겁니다. 산업별로 동일하게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산업 간의 비중이 동일하게 뒀지만 어느 산업은 잘 되고 어느 산업은 못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벌어지는데 그럼 뭔가 리밸런싱을 해야겠죠. 동일한 비중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언제마다 한 번씩 하냐면 분기별로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EQL을 만든 운용사에서 여러 가지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겠죠. 뭐 분기별로 재조정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반년마다 한 번씩 재조정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1년마다 한 번씩 재조정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겠죠. 연구를 해보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겠죠. 그러니까 만약 그 소극적 시점 선택 리밸런싱 한다면 분기마다 한 번 정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EQL을 만든 운용사의 그 사람들 결과를 우리가
봐.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이런 거. 노후 대비 투자에서는 ETF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 게 있었는데 네, 제가 그 보고서 쓰면서 1주차 강의부터 좀 봤거든요. 네. 거기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ETF 이게 모든 그 펀드들이 다 ETF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로 운영이 되면 모든 자금들이 다 거기로 가기 때문에 액티브 펀드가 이 가격 조정을 해주는 그런 게 없어져가지고 오히려 버블이 좀 형성되고 적정 가격이란 게 저평가될 없어진다. 수도 있고 고평가될 수도 있고 시장이 비효율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네. 사실 그게 지금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액티브 펀드가 굉장히 찌그러져 있는 상태이긴 하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런 상태면은 음. 약간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선 좀 봐야 그러니까 될지가 이제 좀 궁금해져가지고. 내가 그 많은 액티브 ETF 중에 뭔가 진짜 그 시장의 비효율성을 포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액티브 저 펀드를 내가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액티브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 여기서 궁금한 게 만약에 좋은 액티브 펀드 만약 선택하는 기준이 그러면 좀 어떤 게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선이 이야기하는 기준은 뭐 그래도 좀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뭐 과거에 그 펀드 매니저의 퍼포먼스가 좋았던 그런 펀드를 고르면 그래도 낫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렇게 해가지고 골라봐도 그 펀드가 그 이후에 성과가 그렇게 이제 좋지 않았던 거죠. 좋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액티브 펀드에서 뭐예요 인덱스 펀드로 옮겨간 일들이 벌어진 거죠. 현재까지 지난 20년 동안 보면 벌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와 똑같아요.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하고 펀드 매니저 또는 어떤 펀드를 선택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는 거하고 둘 다 상당히 어렵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냥 아예 지금 제가 주장하기로는 그냥 지금 이게 교훈이라고 이야기 안 했고 제가 주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레디컬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펀드 좋은 펀드인지 선택하는 그 능력 키우지 말고 그냥 ETF 투자합시다라고 지금 제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여기서 약간 좀 의문점이 생겼던 게 음. 그러면 이제 그 가치에 상관없이 어쨌든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처음에 ETF에 좀 몰리면은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음. 그러면 약간 가치 투자 그러니까 ETF에 보통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보통 성장주들이잖아요. 엄청 그 규모가 되게 크고 이제 주가 시가총액이 되게 높은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시장 추종하는 ETF는 시가총액이 많은 ETF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차피 결과적으로 그게 거의 다 성장주인 게 좀 많으니까 그럼 그렇지만 그게 거의 주도를 하게 되고 약간 뭐라 시가총액이 그러지? 많은 주식이지 네 성장주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가요? 네. 어쨌든 성장주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가 약간 뭐였냐면 그렇게 약간 좀 가치가 좀 뭐라 그러지? 조정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가치 평가라는 게 조금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아니죠. 이런 느낌이 되는 거 그러면 아닌가요? 더더욱 가치평가가 의미를 가져요. 결국에 그런 버블은 좀 꺼질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장이 건가요? 효율적이면 액티브 펀드는 무조건 인덱스 펀드 지죠. 왜냐하면 액티브 펀드는 펀드 보수가 높잖아요. 인덱스 펀드는 펀드 보수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 액티브 펀드가 무조건 인덱스 펀드 지죠. 그죠? 그 다음에 시장이 비효율적이죠. 그러면 이제 액티브 펀드가 이 높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그걸 초과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그 저평가되어 있는 네, 게 제대로 평가될 것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점점 생기는 거죠. 지금 인덱스 펀드는 늘어나고 액티브 펀드는 줄어드니까 그럼 시장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액티브 펀드도 있고 안 그런 액티브 펀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런 액티브 펀드와 안 그런 액티브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 굉장히 공부해야 되는 이슈라는 거죠. 결국에는 아니 만약 좋은 액티브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좋은 능력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파이낸셜 플래너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아니, 또는 PB, 프라이빗 뱅크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것들한테 액티브 펀드 중에 이 펀드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펀드에 투자하십시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만약 우리가 좋은 펀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아주 훌륭한 FP나 아니면 PB가 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PB나 FP가 좋은 액티브 펀드를 우리한테 선택해 줬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약간 정리를 하자면 지금 시장이 비효율적이니까 액티브 펀드를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액티브 펀드 우리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약간 아예 내가 그냥 네, 선택하지 저평가된 말자. 종목을 선택하는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냐는 거죠. 더 효율적인 방법 아니냐.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약간 그런 비효율적인 게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어. 그리고 이제 보시는 사실 그런 거죠. 이제 펀드는 네, 이런 면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 나의 대리인이잖아요. 그리고 대리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이슈들도 있다고. 그 만약 제가 그러니까 피트 린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내가 직접 투자를 한다면 별로 유명하지 않은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이게 내 책임이니까 상관없잖아요. 근데 어떤 펀드 매니저가 별로 유명하지 않은 회사에 투자했는데 이익이 나면 그걸 잘했구나라고 얘기하겠지만 손실이 나면 왜 그 종목을 샀니? 라고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근데 IBM을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IBM은 굉장히, 그러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예예요. 지금 IBM이라는 게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IBM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종목이고, 그러니 그 종목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종목을 투자해가 돈을 벌었던, 잃었던 간에 그 펀드 매니저한테 실책이 덜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는 어떤 식으로 자꾸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잘 알고 있는 종목들을 투자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우리 시장 효율성에 의한다면 뭐 어떤 거였어요? 여의도 대로변이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펀드 사이즈가 커지고 나면 그러면 여의도 뒷골목 그러니까 소형주에는 투자하면 시장에 뭔가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그 펀드는 투자할 수 없는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뭔가 종목 선택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액티브 펀드에 어떤 좋은 액티브 펀드를 선택하는가 하는 노력을 공부하는 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냐? 그럴 바에 아예 그냥 그 개별 종목 선택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거. 그 원래 왜 제가 약간 이런 질문을 드렸었냐면 음. 이게 사람들이 어쨌든 믿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다 오른다고 믿으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민철 씨는 올라가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네, 어, 시장이 뭐냐면 적정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고 가격이 완전히 괴리가 돼 있는데 그것을 뭔가 괴리를 막아주는 그런 이 사람이 없으면 어차피 균형을 안 돌아갈 거니까 그럼 계속 불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 궁금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소외주에서 선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인 거죠. 분명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제 가치를 평가 못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도.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요.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실적이 발표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게 한국은 그런 리서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게 어떤 리서치가 있냐면 실적 발표하는 전 하루 그다음에 후 하루 그럼 3일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분기로 발표되니까 그러면 총 12일이잖아요. 그죠? 그 12일의 가격 변동이
1년의 가격 변동의 한 25%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평가되는 종목은 뭐 어떤 종목이에요? 뭐냐면 가격은 떨어져 있고, 근데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이면 실적은 계속 뭔가 서프라이즈가 일어나겠죠. 예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시장에서는 모르고 있었는데 뭔가 좋은 실적이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전체 1년 동안 움직이는 수익의 25%를 좌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관심 안 갖고 있더라도 어느 순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시점들이 있고 그거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가격이 적정 가격을 되도록 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가치 투자자들이 어, 어떤 종목에 투자해가지고 한 몇 년 정도 가지냐. 가령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10년 평균 보유 기간이 12.5년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벅시에서요.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에 지금 널리 알려진 가치 투자자보고 당신은 보통 보유 기간을 몇 년 정도로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3년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3년 정도 기다리면 자기 판단이 옳았다면 내가 그걸 되돌아 오더라고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EQL에서 분기별로 재조정하는 것도 실적 발표에 영향이 있겠네요. 그렇겠죠. 음, 뭔가 이게 비중이 늘어난 종목이 늘어난 산업이 실제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안 좋은데 가격이 올라가는 면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게 다시 복원하겠죠. 그 다음에 실적이 저 비중이 확 줄어든 종목도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그 산업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너무 많이 줄어들었으면 그러면 이제 실적이 발표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겠죠. 비중이 다시. 그러니까 그 분기별로 만약 리밸런스 시키면 그러면 좀 답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돈 벌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EQL을 그걸 만든 것 같아요. EQL 만든 사람. 최근에 실적 되게 많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그래. 그 제가 제가 그거 뭐지? 대한유화가 저점인 것 같아 샀는데 실적 발표 나고도 겁나 떨어지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근데 실적은 좋았는데 실적 안 좋았어요. 안 좋아서 떨어졌는데 제가 다시 그걸로 반영해서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좀 저평가된 것 같아서 딴 김에 사자 해서 샀거든요. 음. 근데 그거 하고도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벤자민 그램 스타일. 네. 피트 린치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피트 린치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올라가는 것들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걸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이런 그때 제가 떨어져 보면서 약간 어떤 생각을 하고 샀냐면은 음, 이게 분기 실적은 안 좋은데 나중에 연간 실적도 발표할 거 아니에요. 음. 연간으로 하면은 작년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년에 만약 발표를 하면 그때는 이제 올라갈 거지 않을까 일단 약간 이런 기본적으로 생각.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실적이 지금 석유화학 쪽이 실적이 좋지 않아요. 지금 근데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석유화학 쪽이 다 실적이 좋다니까 지금 근데 실적이 좋은데 여러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업 네네. 중에 그 방금 이야기했던 그 대한유화라는 기업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의 그렇죠. 경우에 우리 인더스트리가 다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는데 그렇지만 어떤 기업은 뭐 어떤 기업이냐 뭐그 나빠질 때는 훨씬 나빠지고 좋아질 때는 덜 좋아지고 하는 어떤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밸류에이션을 별로 안 해주는 거죠. 음, 반면에 뭐냐면 좋아질 때는 훨씬 더 좋아지고 나빠질 때는 좀 덜 나빠지고 하는 기업. 그게 사실 경쟁력 있는 기업이잖아요. 유한은 기본적인 뭐냐면 경기 산업이잖아요. 시크리컬 그죠, 그죠. 인더스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그 본인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이 밸류에이션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너무 시간이 끌었네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굉장히 보수로 투자해야 되니까, 저의 주장은 평소에는 그냥 채권형 투자하다가, 시장에 뭔가 곡소리가 나면, 대략 보니까 10년마다 한 번씩은 반토막이 나니까, 그러면 그때 주식에 넣어두고 한 1, 2년 정도 갖고 가는 그런 게 좀 좋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어, 그 말고 이제 SA 계좌, 특히 뭐냐면 중개형 IS 계좌를 개설하면 개별 종목에도 투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고, 세제도 받고 하니까 중개형 IS 계좌는 지금 당장 개설하는 게 좋겠다.
계속했어요. 저는 그 최근에 마일스 통장 뚫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 지금 일자가 안 중견 됐어요. ISA 계좌를 개설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1년마다 2천만 원씩 한도가 있는데 5년이 지나면 1억까지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1억이라는 돈을 그 네. 모으는 거는 지금 당장 없으니까 지금 투자를 못 하는데. 아직 그 만든 지 20영업일이 안 지나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못 만들었습니다. 오케이. 네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중견 ISA 계좌는 무조건 개설해놓고 투자를 하든 안 만들겠습니다. 하든 개설하라 이런 이야기. 네. 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넘어가고요. 가치주에 투자할 것이냐, 성장주에 투자할 것이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답은 뭐예요? 가치주에 해야 한다. 사실은 그리고 성장주에 투자해야 되는데, 사실은 네 맞아요. 예, 네. 성장주에 투자해야지 나중에 우리 인생의 답이 나오는데, 네. 그렇지만 지금 내 능력이 부족하니, 일단은 가치주에 투자를 하고, 네.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해야겠다라는 거고, 가치주에 투자하든 성장주에 투자하든 뭔가 가치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가치주 하는 게 퍼가 낮은 주식 또는 PBR 낮은 주식 이런 건데, 가치 낮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조건 좋은 주식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보면 가치주가 선행보다 좀 나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 중에도 실제로 성장이 아니면 오히려 역성장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평가, PBR이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빼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성장. 그러면 그 적절한 성장, 그리고 네. 적절한 성장에 대응하는 적절한 주가 매수 이렇게 됩니다. 그 가치주는 지금 현재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약간 밸류에이션 하는 게 편하니까 그런 거고 성장주는 그 성장성까지 계산해야 되니까 성장성은 좀 더 계산해야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불확실한 거죠. 네. 가치주는 비교적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좀 쉬운 거죠. 그러니까 가치주는 예측 오차가 좀 적을 가능성이 높고, 성장주는 뭐예요? 예측 오차가 굉장히 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난도가 높은 거죠. 네. 그냥 상식 정도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너무 이 시장 시황이나 아니면 통화 정책이나 아니면 거시 경제나 이런 게 너무 많은 관심은 안 가지고 좋겠다. 만약 우리가 굳이 주어진 시간이 10시간이면 시황이나 거시에는 한 30분, 나머지 9시간 30분 정도는 종목에 집중해야지 좋은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4명의 네네. 대가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10년 국제 수익률하고 3개월 국제 수익률 뺀 게 이제 만기 스프레드인데, 이 만기 스프레드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도 있는 것 같다. 왜냐하니까, 뭐, 어떤 경우, 적절한 설명을 붙이기도 하는데, 반드시 적절한 설명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그런 시기에도 보면 항상 이게 역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주가 하락이 오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뭐 나머지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이 만기 스프레드에 비하면 덜 중요한데, 굳이 만약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을 보고 싶다면 그러면 10년 국제 수익률하고 10년 물가 연동 국제 수익률 전부 다 미국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 좀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뭐 경기가 얼마나 나쁘냐라는 걸 보려면 신용 스프레드라는 걸 보면 됩니다. 뭐 환율하고 인플레이션하고 금리가 관계가 있다. 뭐 사실 이거 이해하는 게 쉽진 않고, 네. 이해한다고 해서 뭐 대부분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좀 잘 알아야 되는 챕터인 것 같아요. 이야기 힘 있는데 이제 이 챕터에서 했던 이야기는 행동금융학 이야기였어요. 행동금융학자들은 인간은 비합리적인 면이 더 많고요. 그죠? 어, 효율적 시장을 주장하는 사람들,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비합리성이 있긴 있는데,
그게 비체계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 행동금융학자들은 뭐냐면 이 비합리성도 체계적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처분 효과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처분 효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익은 너무 빨리 끊더라는 거죠. 손실은 안 끊고 계속 두더라는 거죠. 근데 해필이면 이익을 끊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는 올라가더라. 그리고 손실을 안 끊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먹는 거는 적게 먹고 조금씩 조금씩 먹고 잃는 거는 뭐예요? 왕창 입고 하니까 평균 내면 어떻게 됐겠어요? 손실을 본다. 그러니까 이거의 교훈은 심플합니다. 가령 이익이 나고 있는데 끊을까 말까 고민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끊지 끊을까 마라. 말까 하면 끊지 말아라. 네. 내가 기본적으로 그런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손실이 나고 있는데 끊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다 무슨 이야기예요? 끊어라. 네. 아니면 이런 식의 규칙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내가 끊을까 하면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끊지 말고 이익이 났는데 끊지 말고 가만히 두고 그다음에 두 번째도 다시 또 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도 한번 패스하고 세 번째도 그 생각이 나면 그때 끊자 이거죠. 근데 약간 그 지금 어쨌든 모의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처음에 규칙을 세운 거를 지키기가 힘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처음에 뭔가 설정한 게 그 처음엔 아무것도 모를 때 하고 점점 이렇게 배워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점점 그 전에 세웠던 규칙을 세웠을 때보다 제가 지금 더 많이 알 텐데 음, 규칙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계속 조절해서 계속 다시 하고 그래서 규칙을 처음에 세웠던 거를 거의 지키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약간 좀 그,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알려진 사실 중에 사람들이 규칙을 변경할 때 손해가 커지는 쪽으로 규칙을 변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장기 투자자였어. 장기 투자를 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아니다. 이 단기 투자로 옮겨야겠다라고 자기의 투자의 이 규칙을 바꾼 거잖아요. 그때는 언제냐 하면 이익이 날 거예요. 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단기 투자자야. 작게 먹고 뭐 1트라도 작게 있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나는 장기 투자로 바꿔야겠다 해서 바꾸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쩌면 그냥 내 규칙이 옳지 않더라도 계속 규칙을 지키면 그래도 이게 기계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규칙을 바꾼 다음에 항상 그 규칙을 바꿀 때 미리 백테스팅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니 뭐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통계 분석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그 차트를 보면서 이때를 본인이 눈으로 이렇게 시뮬레이트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해보니까 이렇게 돼야겠다 해서 규칙을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런 이야기. 이왕이면 계산해보는 거죠. 네. 어, 이제 이 챕터에서 이야기했던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 펀더멘탈의 변동성에 비해서 과다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랜덤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급등하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급락하면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너무 급등했다고 생각하면 좀 팔고 그게 지금 계속 지금 제가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 리버전의 어떤 프로퍼티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평균으로 복원하는 게 있으니까 너무 오르면 떨어지고 너무 떨어지면 오르는 게 있으니까 뭔가 이 반대쪽 추세하고 반대되는 매매를 하는 게 추세를 추종하는 매매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것도 꼭 반드시 진실은 안 해. 우리 클래스에 다른 학생들도 그 질문 했던 것 같은데 반드시 진실은 아닌 거예요. 어떨 때는 추세 추종 매매가 훨씬 더 낫고 어떨 때는 추세 반대 매매가 더 나아요. 그죠? 근데 보통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추세 반대 매매를 하다가 내가 돈을 좀 깨먹었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의 투자 원칙을 바꾸는 거야. 근데 바꾸고 나면 추세 추정 매매 하는 것보다 추세 반대로 하는 게 더 이익이 많이 났던. 그죠? 예. 그러니까 규칙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이 사람들의 그 행동 편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집 행동. 딴 사람들이 하고 비슷한 행동할 때 나는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딴 사람의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불안감이 크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친구가 있으면 좋잖아요. 친구가 없으면 고독하다라고 느끼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유전자에 그렇게 코딩이 돼 있다는 거죠. 이 그런 식의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사람들하고 군중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짐승들한테 잡아먹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에는 어떻게 코딩이 되어 있냐면 뭔가 군중하고 같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군중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에 내가 투자하는 거는 일단은 별로 안 좋아요. 관심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더 올라가는 게 언제 그러니까 좀 고평가될 가능성이 훨씬 없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또는 최근에 급락했던 종목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죠. 거래량도 떨어지고. 그죠? 그런 종목을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안한 거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 안 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그 항상 이 본능에 의존해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 별 생각 없이 주식 투자하면 돈을 잃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좀 숫자를 확인하면서 투자해야겠다. 라는 게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제 그 이관희 교수가 이야기했던 투자의 기초에서 마지막 챕터입니다. ESG가 뭔지는 아세요? 환경이랑 사회적 책임, Environment, 그다음에 Social, 지배구조. 그다음에 Governance. 네. 그래서 어제 지금 핫 토픽이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주식회사,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적인 기업들은 전부 다 주식회사인데 이 주식회사의 주주는 누구이냐 이거죠. 주인은 누구이냐 주인. 주죠. 근데 여기 이 한자를 보시면 뭐예요? 주잖아요. 주인은 주주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거의 근거는 뭐냐면 채권자는 자기가 제공한 채무하고 그다음 이자만 받고 그뿐이잖아요. 그죠? 대신에 뭐냐면 주주는 항상 어떻게 했냐면 뭔가 채무를 갖고 남은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훨씬 더 위험을 지는 거죠. 그죠? 위험을 지니까 이 주주가 자녀재산 청구권자이니까 그러니까 주주가 기업의 주인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제 이 주식회사가 만들어진 이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주식회사는 그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인데 굉장히 리스키한 거죠. 굉장히 그에게 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는 항로 중에 해적을 만나거나 아니면 뭐 폭풍을 만나거나 이러면 그냥 다 그 이 재산이 완전히 날아갈 수 있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또 그에게 돈을 모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주는 자기가 투자한 금액 이상으로는 손해를 안 보게 해주고 그게 유한 책임이죠. 그죠? 첫 번째 아이디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면 만약 부채 갖고 나서 남은 돈이 있으면 남은 돈을 전부 다 네가 가지게 해줄게. 근데 이 동인도 회사에서 하는 건 뭐예요? 만약 되돌아와서 성공하기만 하면 뭐예요? 이 원래 투자했던 돈에 막 10배, 20배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앞사이드는 열려 있고 맞아요? 다운사이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네가 맞죠. 투자한 돈 전액을 날릴 수 있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소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투자할 게 생기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기업의 주인은 아마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인 같다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보통 그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기업의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주주만 있느냐 하는
이게 하는데 보니까 뭐 채권자도 있는 것 같고요. 경영자도 있는 것 같고요. 임직원도 있는 것 같고요. 노동자도 있는 것 같고, 소비자도 있는 것 같고, 하청업자도 있고, 공매도자도 있고, 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거죠. 뭐 미디어, 정치가, 지역사회, 국가, 대륙, 지구 뭐 엄청나게 넓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이야기 나온 게 있는 거죠. 아까 레지컬 프레임하고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손익계산서로 보시면 손익계산 맨 위에 지금 뭐가 나오냐 하면 그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매출은 누구한테서 나온 거냐는 거죠. 소비자, 소비자. 네. 소비자인 거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매출 원가. 매출 원가. 매출 원가가 뭐 원재료비도 있고, 원재료비는 뭔가 공급업체가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임금도 있는데, 임금은 저 임직원이고, 그 다음에 또 뭐 기타 간접비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또 저 임직원이나 아니면 뭐예요? 이 공급업자 준 거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판관비를 빼는데, 판관비는 뭐냐면 또 임직원하고 그 다음에 공급업체이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자 비용이 있고, 그 이자 비용은 뭐냐면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한테 주는 거고. 그러면 세전 이익이 생기고, 세전 이익이 생기면 뭐예요? 세금을 내야 되고, 세금은 정부한테 귀속되는 거고. 이렇게 번 돈을 이 사람들한테 쫙 주고 나서 마지막에 돈이 남으면 그거를 주주한테 주니 이 사람이 뭔가 자녀재산 청구권. 자,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덜 주인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주인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관계자이긴 한데 그렇지만 그래도 좀 더 주인에 가까운 쪽은 이쪽이고 주인에서 멀어지는 쪽은 이쪽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이해관계는 있는데 이해관계가 이쪽이 좀 더 이해관계가 크고 이쪽이 이해관계가 좀 더 작지 않겠냐. 그걸 이제 손익계산서로 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전통적인 뷰인데 전통적인 뷰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뭐지? 교세라라는 곳에 그 최고 경자고 뭐 일본에서는 경영의 신이라고 추앙받는 양반인데요. 근데 자기의 경영 이념은 뭐죠? 전 직원의 물심양면의 행복, 동시에 인류와 사회 진보 및 발전의 공헌. 이 사람의 비유에는 뭐냐면 기업의 주인은 주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 대주주인데 주주가 아니고 뭐예요? 직원, 인류, 사회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기업의 주인은 누구이고 그 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러니까 교세라 저 회장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비유를 갖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밀턴 프리드만. 이 양반이 밀턴 프리드만이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근데 이 사람이 뉴욕타임즈에 1970년에 자기가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의 내용이 뭐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오직 이윤극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 밀턴 프리드만은 굉장히 오른쪽이고 그다음에 교사라 회장은 굉장히 왼쪽이고 이렇게 둘이 진영을 비교하자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프리드만 독트린이라는 게 뭔지라는 것을 그 사람의 논리를 한번 좀 찾아보자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경영자가 뭔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경영자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업의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라는 게 이제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이에요. 네. 뭐냐면 경영자의 역할은 뭐냐면 기업 경영을 잘하기 때문에 된 거지 사회의 자원을 배분하는 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회의 자원 배분하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 소셜 플래너라고 이야기하고 소셜 플래너는 사실은 기업 경영자가 아니고 정부 아니냐. 그러니까 기업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가지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돼요? 세금을 많이 내고 그러면 정부는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뭔가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 뭐냐 하면 돈 많이 버는 거다. 뭐
이 뭐 사회에다 기부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밀턴 프리드만의 비용이었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속 지금 대비시키면서 내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뭐그 아마존이 독점한다. 그래서 독점 해체론을 누군가 주장하고 있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주의 반응은 뭐 어떨까요? 1번 아마존에 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아마존을 뭔가 하도록 하느냐, 아니면 아마존 주식을 판다. 어느 것 같아요. 주식을 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아마존 독점 해체론을 접한 임직원의 반응은? 열심히 구하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냐면 누가 더 스테이크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아까 방금 이 손익계산서에 본다면 스테이크는 쉐어호더가 가장 스테이크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근데 쉐어호더는 주식 팔면 끝나요. 오히려 스테이크가 더 있는 사람은 임직은 아니냐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의 이 주식회사는 사실 주식회사의 주주, 그러니까 아까 뭐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채권자보다 이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냐 하면 결국에는 리스크는 누가 진다고요? 주주가 진다고요. 근데 과연 만약 아마존 독점 회전에서 아마존이 망한다면 그 리스크는 누가 져요? 임직원이 져요? 아니면 주주가 져요? 그럼 임직원이 임직원이 훨씬 네. 더 스테이크, 모아 스테이크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크 홀더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잭 웰치, 옛날에 G 회장이었던 양반인데 이 양반이 2009년에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뭐냐면 이 주주 우선주의는 이게 이제 밀턴 프리드만의 이야기한 주장이었는데 주주 우선주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멍청한 아이디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왜 이제 사람들한테 놀라움을 줬냐 하면 이 사람이 그 자기 지휘 회장하고 있을 때 주주 가치 제고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엄청나게 직원들도 자르고 구조조 해가지고 뭔가 주위 주가를 끌어올리고 했던 양반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2009년에 이 주주 우선주의는 진짜 멍청한 아이디어. 이런 거죠.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월스트리트를 월가를 점령하라 하는 운동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구제 금융을 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은 보니까 경영자들은 고용 연봉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실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야기가 뭐냐면 그 1%들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가 바로 그 99%가 뭐죠? 나는 로비스트를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로비스트를 고용할 수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뭔가 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 네. 이 부정부패는 더 이상 없어야 된다. 자본주의는 더 이상 뭐죠? 작동하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직업을 얻는 거는 뭐예요? 권리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요거는 그 김용균이라는 사람인데 뭐 이 사람이 정규직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비정규직이고 그러니까 비교적 정규직은 뭔가 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죽었다 이런 거죠. 2020년 미국 그 대통령 경선에 이제 그 이 워렌 이 양반도 후보로 나섰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훨씬 더 좀 약간 민주당에서 약간 왼쪽 좀 더 레디컬한 쪽입니다. 근데 주장했던 게 뭐냐면 뭔가 이 책임 있는 자본주의법, Accountable Capitalism Act 하는 게 책임 있는 자본주의법 해가지고요. 그래서 뭐냐면 이 대기업이라면 여기 보면 federally chartered company 그랬는데 이거 뭐냐면 연방에 차트돼 그러니까 주에 차트돼 있는 회사가 있고요.
연방 전체에 찼던 회사가 있는데 연방 전체에 찼던 회사들이 보통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은 이 책임 있는 자본주의법에 의해 가지고 뭐냐면 이 이제 주인이 주주뿐만이 아니고 이 뭐 투자자 아니면 임직원, 고객, 그다음에 뭐 사회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겁니다. 다시 일로 가가지고요. 이 사람은 이익 나는 거에 이제 주고 나서 남은 나머지 이익은 내가 다 먹는 거야. 그죠? 여기는 대개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약에 의해 가지고 받아야 될 몫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죠. 그죠? 이게 이제 회사가 작을 때는 이 사람이 받아야 될 몫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근데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클수록 규모의 경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몫이 좀 더 많았을 텐데 이미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구조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몫이 적었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받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의 주주가 받는 거는 그 사람의 리스크에 비해 가지고 충분한 보상을 적절하게 받는 정도 수준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뭐 자본가가 그냥 소액주주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겠지만 대자본가 같은 경우는 과연 그 회사에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컨트리뷰션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챙겨가냐. 삼성전자가 그에게 이익을 남겼는데 그에게 이익을 남긴 그 공헌자는 과연 이재용인가 아니면 삼성전자 직원이에요. 근데 삼성의 직원들은 뭐냐면 일종의 고정급으로 돈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그냥 이 이재용 회장이 가지는 게 맞냐? 뭐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죠. 오랜 머릿속에. 그런 건가요? 2019년에는 뭐냐면 이제 이게 BRT 하는 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일 건데 뭐 엄청나게 유명한 이제 CEO들이 보니까 여기 아는 사람 있어요. 누구? 아마존. 제프 베조스 있고 또 누구 알아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몰라요? 팀쿡인데 애플. 아, 나머지도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보면 뭐죠? 엑센추어라는 그 컨설팅 펌에 이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엑센추어 그다음 뭐죠? 이 사람은 BOA 얼굴은 모르겠는데 그다음 팀쿡 그다음에 이 사람은 투자회사의 파트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왼쪽 제프 베조스 그다음에 이 사람은 GM 그다음에 이 사람 뭐예요? 블랙락 펀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한 게 기업의 목적은 더 이상 뭐냐면 오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 고객 뭐 스태프 그러니까 직원들 그다음 뭐죠 공급자 그다음 사회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반드시 쉐어홀더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까지 전부 다 커버해야 된다. 근데 아마존은 좀 직원들 착취하는 걸로 좀 유명하지 않나요?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이 여기 나와가지고 선언을 그렇게 했다 이거죠. 흔히 주주 우선주의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주가는 극대화 되는데 도대체 언제 주가에 극대화? 오늘의 주가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일의 주가를 극대화시켜야 되는 건지 장기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장기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근데 장기적인 주가 극대화라면 그거는 뭐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고도 말될 수 있는 것 같다. 주주 우선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기업의 사회 책임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기업의 사회 책임을 함으로써 이 사회 아니면 임직원 뭐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개선되면서 기업의 성과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뭐 그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딥워터 호라이즌 폭파 사고인데요. 이 뭐냐면 유조선 폭파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 석유 시추 시설이 폭파된 거고요. 그게 영화로 나온 게 이 딥워터 호라이즌 영화. 뭐냐면 이 뭐죠? 뉴올리언스의 해상에서 그 브리티시 피트로니움에 시추선이 있었는데 그 시추선 이름이 뭐냐면 딥워터 호라이즌이에요. 그리고 이걸 제조한 회사가 어디라는 거야? 현대중공업. 그랬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뭔가 화재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시추 파이프로부터 원유가 유출되고요. 그래서 완전 환경 재앙이 났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 이미 이 사고에 대해서 이 경고를 한 거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자세한 내용은 드라마틱하게는 이 영화에 나올 건데 말이죠. 그랬는데 뭐예요? 위에 있는 개인진들이 만약 이거 지금 멈추면 그러면 우리 이익이 줄어드니까 뭐 이런 이야기였겠죠. 그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사고가 터지니까 이제 오히려 이 브리티시 BP에는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 단기 성과주의가 이제 하는 게뭐 그런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오케이. 뭐 여기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뭐 대략 정리하면 이런 거죠. 기존에는 뭐죠? 주주 우선주의였는데 지금은 이해관계자 우선주의로 주장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기업의 이 주주한테 책임이 만큼이나 기업의 사회의 책임을 뭔가 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조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ESG 같다. 네, 그런 이야기를. 혹시 오늘 한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있습니까? 그런 아까 ESG 같은 거는 측정하기 되게 어려운 지표잖아요. 네. 이런 거를 좀 측정하는 지표 같은 게 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좀 ESG 정량적으로 평가가 측정하는 있죠. 게. ESG 평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 ESG 평가하는 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죠. 지금 네. 지배구조원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E 점수도 레포트를 하고 있고 S 점수도 레포트하고 있고 G 점수도 레포트하고 있고 하고 있기는. 근데 그 평가가 얼마나 제대로 잘 되고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소리도 있는 거죠. 그런 게 실제로 막 좋게 발표되면은 음.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고 그러나요? 그런 레포트도 있긴 있죠. 음. 근데 이제 지금 그 ESG가 갑자기 막 그 핫 이슈가 된 이유는 사실 그런 이슈는 아니죠. 갑자기 이제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굉장히 이에 대한 조합을 걸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ESG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ESG가 아니고 뭐예요? 이가 그냥 E인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것 그냥 같아요. E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탄소 중립, 지금 우리 정부도 굉장히 탄소 중립을 조합을 걸고 있는 거죠.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그 드라이버 때문에 특히 환경 이슈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러면 그 막 그래서 요즘 막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거나 막 되게 전기차나 되게 이런 게 좀 핫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행정부가 오면 이런 게 좀 사그라들 가능성도 있는 건가? 아니면 이런 추세가 좀 지속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다음번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다면 완전히 또 뒤로 그냥 완전히 그냥 도로묵도로 만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면 그렇다는 건 약간 완전 필수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닌 거네요. 현재 그러니까 상황에서는. 약간 근데 이제 뭐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뭐 어떤 거냐면 진짜 환경 이슈가 뭐 사람들 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지속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이 화석연료를 이렇게 많이 쓰면 이 지구 환경이 파괴된 어떤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구 온난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 어종이 지금 막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뭡니까. 이 농작물도 지금 뭔가 좀 바뀌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뭐냐면 아열대 몬순으로 좀 가고 있는 면도 좀 있고. 예전 같으면, 우리가 온대 몬순이니까 온대 몬순에서 자라지 할 수 없는 과일들이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 과일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그, 네, 이, 저, 이, 우리 동네에서는 이제 원래 유명했던 게 뭐냐면 사과였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대구 명동하면 굉장히 유명했다고. 근데,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대구에서는 사과를, 그러니까 대구 근처에서, 경북에서는 지금 사과를 안 해요. 맛이 없어요. 하면. 그러면 지금 이제 사과는 어디서 하냐 하면 거의 강원도까지 올라왔어요. 충청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강원도까지 올라갔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온도가 점점점점, 그죠? 예.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키위를 하고 있거든. 키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뭔가 온난화에 임팩트가 있는 거죠. 아니면 뭐 해수면이 올라왔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네, 네, 그죠? 그 다음에 그 북극에 빙하가 녹아가지고 러시아 항로가 원래 러시아가 이그 동이잖아, 동. 얼은 항구잖아요. 근데 이제 북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항로를 만들 수 있을 정도까지 러시아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근데 약간 어디까지, 제가 응. 궁금했던 게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심하다는 말은 10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도 약간 붐이 불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이게 한때 붐으로 떴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렇게 다시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야 오르고 될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환경 이슈가. 그 응.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잘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냐면 반작용은 있을 수 있는데, 가령 다음번 대통령 트럼프가 다시 되는데, 그러면 다시 또 원위치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상당히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누구는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이거, 그 다음에 결국에는 뭐냐, 선진국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통 후진국들이 이 탄소 배출이 심하니까, 중국이 탄소 배출이 심하니까 중국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탄소세 이야기도 그런 거에 저희가 담겨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 정부에서 이 뭐냐면 2040년인가 50년까지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심각한 이슈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의 주인이 과연 누구이냐? 전통적인 뷰는 뭐냐 하면 주식회사 주인은 주주다라는 거고요. 근데 요새 새로 이야기 나오는 건 뭐냐면 주주만 주인이냐? 나머지 사람들도 주인인 것 같다. 예. 그래서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은 뭐예요? 주주 우선주의죠. 주주만 이야기하면 사회적으로도 그게 가장 최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반면에 이제 그 반대 이야기, 주주 우선주의는 별로 안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 환경 이런 거 신경 안 쓰면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장기적 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디버터 호라이즌 폭발 사고 이거 영화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현재 주주 우선주의 가장 큰 폐해는 뭐냐면 뭔가 이 단기 성과주의인데 단기 성과주의가 과연 장기적으로 주주에게도 뭔가 답이 안 되는 것 같다. 아마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 논문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 어떤 거예요? 뭐 어떤 거냐면 이 저 상장 회사가 비상장 회사에 비해 가지고 장기 성과주의가 더 강한 것 같다. 과연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근데 왜 상장 회사가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 장기 성과주의가 더 강하냐 하면 주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주가에 반영이 되니까 주가 지금 당장 올리는 게 너무 급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뭔가 제도화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본다면 뭐 어떤 거예요? 이게 이제 선택, 기업이 좀 사회적 책임을 하고 싶은 기업은 하고 아닌 기업은 안 하고 이런 이슈가 아니고 그냥 의무화되는 그런 면들이 지금 있는 것 같다. 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주주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더 우선인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지금 왼쪽에 있는 북컴퍼니, 착한 회사가 세상을 바꾼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가 뭐예요? 이렇게 국컴퍼니 인덱스 같은 것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기업이 뭔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뭐 어떤 게 경제적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하고 윤리적 가치를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사회 책임 투자. 그게 아예 이 사람이 누구죠? 레리 핑크가 이 블랙스톤이라는 그 펀드의 대표일 거예요. 근데 그 이 블랙스톤이라는 데가 뭐 어떤 데냐면 그 이제 주로 ETF 굉장히 많이 만든 회사이고요.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 기업의 수익이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서 거기에서 얻는 수익이 많은 기업에는 우리는 앞으로 투자.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하니 이제부터 우리는 뭐예요? 사회 책임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거예요. 만약 이 블랙스톤한테 밑비면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의 주가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일반 상장 기업에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게 지금 상당히 가장 큰 임팩트가 있는 거죠. 뭐 뭡니까 뭐저 바이든 행정부에서 탄소 그 배출권 이야기도 하고 우리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탄소세를 도입하겠다 라는 것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고 탄소 배출 많이 하면 우리는 거기에 투자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주 직접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ESG인데 ESG가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인데 그죠?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 강조되고 있는 게 뭐예요? Environmental이에요. 환경이에요. ES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지금 이 투자업계나 아니면 기업에서는 ESG 가는 게 진짜 엄청나게 지금 뭔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사회에 대해서 별로 지금 관심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게 이제 그린본드 하는 게 뭐냐면 탄소를 좀 덜 하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까 채권을 좀 발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린본드거든요. 그린본드인데 그린본드의 지금 발행량이 갑자기 확 늘어났잖아요. 확 늘어나고 있으니까 2019년에도 더 올라갔을 것 같고요. 이게 이 측정하는 시점까지거든요. 2020년, 21년이 되면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사실은 그린본드가 아닌데도 그린본드인 것처럼 대략 포장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동일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채권을 그린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싸게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린 본드 채권이면 우리 좀 비싸게 사주겠다 투자자들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환경은 나의 미래 삶에도 중요하니까 이런 거죠.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돈이 좀 있는데 굳이 투자한다면 나의 미래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 미래에다가 투자하지
아닌데 투자 안 하니까 약간 좀그 비싸게 사도 난 상관없다. 이런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발행하고 있는 거예요. 뭐 또는 지금 이제 여기는 뭐냐, sustainable investing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또는 뭐죠? sustainable focused fund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sustainability 하는 게 지속 가능 성장. 지속 가능 성장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그린 본드하고 똑같은 컨셉이에요. 환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이 탄소 화석 연료 위주의 어떤 생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 30년, 60년 후에는 답이 안 나온다. 이게 뭐냐면 돈 있는 사람의 구호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2040년에 우리는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저 뭡니까 이 물가 상승의 이슈가 있는 것도 사실은 뭐에 지금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 아니면 시 주석 이런 사람들이 뭐야 지금 탄소 배출에 대해 가지고 아주 네거티브 함으로써 전력도 공급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 원제품도 뭔가 공급이 부족하고 공급 부족 현상에서 물가 상승이 올라가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과연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주주에게 그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뭐예요? 이 CSR 하는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면 주가가 상승하다. 이런 리조트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CSR 하는 기업이 금융위기 기간 중에 딴 기업보다 덜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투자자 충성도를 확보한 거죠. 그냥 다른 종목들은 그냥 파는데 CSR 하고 있는 기업은 참 좋은 기업이니 그래도 내가 그냥 이거 지고 있을래 안 팔고 그냥 남겨둘래 이런 그게 있다 이런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 베스트 컴퍼니 아까 국 컴퍼니와 비슷한 건데 100 베스트 컴퍼니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더라. 그죠? 그 다음 뭐예요? CSR 보고를 하니까 차입 비용이 싸지더라.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이제 궤는 달리 하는 건데 뭐 어떤 거 민주당 경영자가 공화당 경영자보다 CSR을 더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익률은 좀 낮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뭐 어떤 데 했어요? 이 이야기하는 게. 탄소 배출하는 게 좋다. 화석 연료로 되돌아가자. 이런 주장을 트럼프가 한 거죠. 한 거고 지금 조 바이든은 어때요? 탄소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국제 기후 협약에도 트럼프는 탈퇴했잖아요. 근데 조 바이든은 뭐야? 당선되자마자 바로 그냥 그날 그 다음날 그 기후 협약에 다시 재가입했죠. 그런 이야기들을 논문으로 쓴 거예요. 근데 또 그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논문은 뭐 어떤 걸 했냐면 이제 신스탁 이렇게 있는데 신스탁이 뭐냐면 죄악주. 그러니까 뭐 어떤 거냐면 성인하고 관계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유전자 변형, 그 다음 무기, 도박, 담배 다 나쁜 거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수익률이 더 높더라. 그러니까 거꾸로죠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ESG로 이야기를 SRI, 뭐 CSR 이런 걸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CSR을 안 하는 나쁜 놈들이잖아. 나쁜 놈들의 수익률이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결과도 없는 건 아니다. 그 ES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할 때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G가 안 돼 있다고 G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대리 문제라는 거고요. 대리 문제라는 게 뭐냐면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근데 내가 대리했으니까 주인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인이 있는 건데 이놈의 하인이 주인의 이익은 신경 안 쓰고 지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주주자본주의야. 주주자본주의를 보면 경영자는 대리인이고요. 주인은 주주인데 그러면 한국은 과연 주인인 주주의 권리도
제대로 잘 보호하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주의 권리도 제대로 잘 보호 못하는 나라에서 갑자기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웃긴 이야기냐라는 거죠. 또는 뭡니까, 주주 중에도 대주주가 있고 소액주주가 있는데, 그러면 이 두 집단 간의 이해 충돌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그 이해 충돌에 대해서 누구의 이익을 우선시하냐는 거지. 지금 이놈의 경영자들이 누구를 우선시하는 것 같아? 대주주를 우선시하는 것 같아. 그죠? 1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도 보면 뭐 기업을 인적 분할할 거냐 물적 분할할 거냐 할 때도 보면 항상 대주주 이익에 우선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진 합병하는데, 그 합병할 때도 그 제일모진의 삼성물산의 소액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게 아니고 누구요?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해서 한 거고, 그 덕분에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기업의 부회장은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와 있는 상태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옥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국민연금의 CIO도 감옥에 들어갔고, 그런 나라에서 무슨 지금 저 뭡니까, 이해관계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메인 이슈지 이런 게 과연 메인 이슈겠냐라는 거예요. E는 뭐 어떤 거예요? 인류 사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G부터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S를 끝내고 S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서 E 해야 되는 나라 아니냐. 그냥 읽어보시고요. 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거. 뭐 SK 회장도 잡혀 들어갔고요. 삼성 부회장도 잡혀 들어갔고요. 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이슈도 있다. 마이너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 한전의 주가는 안 올라가느냐. 한국공사의 가스공사의 주가는 안 올라가느냐. 기업은행의 주가는 안 올라가느냐. 또 GK는 혹시 들어봤어요? GK. 네. 이게 뭐냐면 그 카지노인데 카지노. 네. 외국인 전용 카지노거든요. 근데 여기에 주가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왜 안 좋냐 하면 뭔가 이 공기업이니까 정부가 이 기업의 주가를 못 오르도록 어떤 공공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는 기업이에요? 상장돼 있어요. 그럼 주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소액주들은 대주주인 정부의 이해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그 정부가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에 소액주도 보유 못해주면 정부가 갑자기 ESG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옳으냐? 뭐 이런 이슈가 있겠죠. 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냐? 뭐 흔히 이야기하는 게 북핵 위험, 북한 위험, 예. 그 다음에 지배구조, 예. 그 다음에 뭐예요? 낮은 배당, 이것도 일종의 지배구조죠. 어, 주주들한테 돈을 배당을 해주는 것보다는 돈 놔둬놓고 그 돈을 내가 빼가지고 먹는 게 100을 다 먹을 수 있는 거고, 나는 이 회사에 50%밖에 지분 안 갖고 있으니 배당으로 받으면 난 50%밖에 못 받으니 그냥 내가 안에서 그냥 빼먹겠다. 이게 낮은 배당의 이유 아니겠냐. 그 다음에 노사관계도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왜 한국이 저평가되고 있냐 하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뭐부터 먼저 고쳐야 되냐. 지배구조부터 먼저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고치고 나면 그 다음번에 뭘 고쳐야 된다고. 노사관계부터 고치고, 북핵은 잘 모르겠네. 어떻게 고쳐야 될지. 네. 뭐, 또 다른 이런 쪽의 이야기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지배구조 펀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엘리엇이나 아니면 이런 데는 이제 외국의 플랫폼은 한국이고, 엘리엇은 외국의
회사인데, 그래서 뭔가 지배구조 이슈를 제기하면서 뭔가 이 기업권에 대해서 막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 하니까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 좀 되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다. 그런 거죠. 얘기는 안 적어놨구나. 얘기는 안 적었는데 그 SK 같은 경우에도 소브린이라는 그 헤지펀드가 이 SK를 기념권을 공개한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이 지금 보면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뭐이저 뭡니까 CSG 그 CSG 맞죠? 그죠? 맞나? CSR 참,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소브린 펀드에 공격 받으면서 본인이 느낀 바가 있고 물론 감옥에도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삼성 바이오를 분식회계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가령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지배구조 개편하고 자기가 뭔가 지배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주주가 여기서 이 지배구조는 뭐냐면 이 공평하게 소액주주한테 이익을 보호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대주주가 돈은 적게 들이면서 이 기업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이슈하고 관계 있는 것 같다.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네요. 그 이제 하나의 생각은 뭐냐면 주주자본주의. 주주가 이 기업의 주인이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그래서 주주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또는 뭐 ESG 또는 뭐 SRI 또는 뭐 CSR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 관점은 공리주의적 관점입니다. 기업이 ESG를 하면 기업의 이익이 돼서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다. 라는 그런 뷰가 있고요. 또 하나의 뷰는 뭐냐면 원칙주의적 관점인데요. 기업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러하다면 인간을 위해서는 ESG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ESG가 붐이다. 뭐 이런 거죠. 어, 뭔가 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특히 주주 우선 자본주의가 문제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판이 있고요. 그죠? 그 많은 비판에 대해서 이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진갈레스 이 시카고 대학 교수인데요. 원래 시카고 대학이 이 주주 자본주의를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대학인데 그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가 뭔가 지금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스타일의 그런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밀턴 프리드만이 이야기하는 그런 자본주의도 아니고 그 가운데 애매모호한 어떤 자본주의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죠. 또 한 명의 슈퍼스타가 누구냐면 이제 라클람 라잔이라는 양반이고요.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이고 아까 진갈레스는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 둘이서 논문도 엄청 많이 써요. 진갈레스하고 라잔하고 진갈레스. 논문도 많이 쓰고 제 생각에 아마 이 두 사람이 언젠가는 노벨 경제상을 받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뭐이 사람은 또 다른 방식이에요. 징갈레스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또 제3의 자본주의, 포용적인 지역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지금 뭔가 하여튼 이 기존에 있었던 저 오른쪽의 자본주의하고 그 다음에 왼쪽의 자본주의하고 그게 아니고 그 뭔가 그 제3의 어떤 자본주의가 나와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챕터는 그냥 이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ESG가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있으니까 ESG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논란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 한쪽은 기업의 주인이 주주이다. 또 한쪽은 기업의 주인이 이해관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이해관계자라는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 사회적 책임, 사회 책임 투자, 그다음 ESG 이런 것들이 이야기됐고요.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밀턴 프리드만의 주장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밀턴 프리드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금 많이 내고 당연히 성장하는 거다. 이 사람은 주주 우선주의. 왜냐하면
기업의 경영자는 돈 많이 벌으라고 고용한 사람이지 사회적인 어떤 그 배분을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은 아니지 않냐. 사회적 배분은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전문가냐 하는 정보 아니냐.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익 많이 내가지고 그 이익으로 세금 많이 내면 그 돈 가지고 뭔가 정부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냐. 소셜 플랜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사실은 밀턴 프리만의 주장이었던 거죠. 반면에 또 이제 뭡니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CSR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도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된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뭐예요? ESG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G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지 않는 면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예요?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소액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주주가 되도록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